예, 오늘 코스피는 4,700을 넘어서면서 거침없는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대로 쭉 5,000까지 그야말로 가는 건지 아니면 또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 건지 시장의 이슈들, 변수들 다양하게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스페셜리스트 LS증권 신중호 경영전략본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시장은 우리 시장은 잘 가고 있는데요. 글로벌 시장 보면 이제 베네수엘라 사태, 그다음에 맞아요. 이란이 정말 안타까워요. 그죠? 사망자 많이 있고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고. 근데 지정학적 리스크는 과거에도 보면 그냥 넘어가는데 네, 맞아요. 사실 제롬 파월 압박하고 이런 거 미국 금융시장에 좀 부담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이런 것이 변수들 좀 체크해 주세요. 말씀 잘 해주셨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뭐 대외적인 리스크들, 뭐 지정학적 리스크는 뭐 계속적으로 괴롭히는 일단 소음일 수는 있는데, 시장에서 가장 좀 이렇게 경계시하는 부분들이 트럼프의 정책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약간의 리스크 아니냐라는 일말의 좀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어떤 수사 내지는 자꾸 공격이 연준의 독립성을 좀 훼손하는 거 아니냐.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라는 거는 금리를 수채 동결 내지는 인상해야 되는데 인하하면서 좀 불필요한 기대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물이 좀 변동성을 보일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중간선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중간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기업을 압박하는 그런 정책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를테면 간밤에도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어떤 데이터 센터를 만들었을 때 나오는 어떤 가격 전가를 하지 않겠다 하면서 비용적인 이슈가 좀 부각이 됐고, 신용카드 이자율 제한한다. 그죠? 맞습니다. JP 모건이 그래서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했는데, 글쎄요, 지금 당장은 시장에서 약간 노이즈 정도로 보는 것 같아요. 어떤 얘기냐면, 미국 사람들도 이런 단어를 많이 만들어내는데, 뭐 예전에 타코라고 해서 트럼프는 이 주가가 빠지면 좀 무서워한다. 아니면 튜나 트레이드라 그래서 트럼프는 유저얼리 자기가 한 얘기를 좀 무시한다. 아니면 이제 뭐 말을 되바꾼다. 그리고 최근에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 게 빅맥이라 그래서 미드텀 커밍에서 중간 선거를 앞두고 전체적인 수사적인 압박이라서 결국 중간 선거는 증시가 좋아야 되기 때문에 트럼프 자체가 만들어낸 변동성은 시장의 어떤 큰 방향성을 훼손하지 않은 선에서 그치지 않을까. 이게 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대부분의 관세 판결이 임박한 상황이에요. 이것도 그냥 소음으로 넘어갈지 또 어떤 판결을 할지, 물론 이제 판결 자체가 불법이긴 한데 또 테러를 열어준다든지 그래서 좀 예측이 좀 어려워요, 그죠? 뭐 판결이 사실 지난주 후반에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번 주에도 뭐 중요한 판단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게 정말 관세와 관련된 건지는 아직은 확정이 되진 않았습니다만. 관세 정책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위법이 나온다 해서 과연 시장이 어떻게 될까라는 두려움이 있는 건 맞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이렇게 큰 골격을 보면 처음에는 이 대외적인 어떤 압박, 관세를 중심으로 한 대외적인 압박으로 대내 국민들의 점수를 따려고 했었던 것 같고, 지금은 오히려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좀 와닿는, 예를 들어서 외사 보고서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선거에서 이기려면 실질 소비력, 실질 소득을 높이는 전략이 중간 선거를 이길 수 있다는 전략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모기지 금리를 낮추게 한다라든지, 신용카드의 어떤 이자율을 상한이라든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관세와 관련된 이슈는 있지만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적인 방향이 관세보다는 이 실질 소득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 아까 뭐 금리를 낮추거나 내지는 유가를 낮추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기업을 조금 압박하면서 전체적인 가격을 낮추려는 정책으로 좀 선회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 이야기를 하게 되면 뭐 전보다 탄력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뭐 조금씩 오르면서 뭐 최고치를 가고 있고, 이제 빅테크 나스닥보다는 이제 어제 금융주 빠지기 전까지는 다우 쪽으로 그렇죠? 전통적으로 가는 그런 흐름들. 이제 그러면 이제 AI나 이런 빅테크보다는 이 전통 제조업 중심으로의 어떤 머니무브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뭐 최근에 브로드닝이라고 하더라고요. 경기가 사이클을 탔고 회복 그리고 이제 어떤 확장으로 가는 사이클에
중후반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일부 빅테크나 AI와 관련된 밸류체인 말고 설사 이제 AI가 확산되다 보니까 이를 채택하는 기업들, 실생활의 레거시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하면서 이제 업종이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업종이 확산된다라는 측면은 기존 주도주의 어떤 탄력이 좀 둔화된다라는 것도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는 고무적일 수 있는 거죠. 경기가 회복을 넘어서 확산으로 가는 거니까. 또 하나는 또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 미국이 S&P 기준으로 PER이 한 22배 정도 되는데 과거에 뭐 코로나라든지 이 이후에 고점 밸류까지 와 있다 보니까 조금은 그러니까 밸류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다만 최근에 이제 어떤 실적 시즌에서 나타나는 이익의 증가가 이 밸류를 충분히 버틸 수 있게 하다 보니까 그럼 시장은 닫혀 있는데 이익이 회복되는 업종을 찾아보니 말씀하셨던 또 에너지 소재도 마찬가지고 네. 경기 민감주도 최근에는 소위 말하는 이렇게 무슨 매수세가 나타나면서 주가가 괜찮아지는 모습이 미국의 어떤 그 선순환의 배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좀 여쭙고 싶은 게 AI 버블론이 지난해도 뭐 몇 차례 잊을만 하면 올랐고 맞아요. 뭐 사석에서도 뭐 본부장님도 마찬가지 저희도 만나면 글쎄 버블이 언제 올까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뭐 오픈 AI가 상장하면 버블이다부터 해서 나오는데 올해 들어서는 약간 국면 전환이 된 것 같아요. AI 버블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피지컬 AI잖아. 맞아요. 예? 맞아요. 이거잖아. 그런 점에서 피지컬 AI를 바라보는 지금의 타이밍, 그 다음에 그 수혜주는 어떤 게 될까요? 그게 이제 그 피지컬 AI로 넘어간다라는 게 사실은 로드 투 버블, 그냥 버블로 가는 어떤 그 현상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추론이나 생성형 AI는 어떻게 보면 두뇌나 브레인, 머리만 있었지만 이제는 바디와 팔다리가 생기면서 실생활에 여기저기서 생산성이 확장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CES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곽광을 받는 게 현대차를 그렇죠. 비롯한 예. 로봇, 그리고 맞아요. 실제 로봇을 활용한 현대차의 생산성에 대한 베팅이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점점 우리 실생활에 모빌리티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네트워크에 아니면 우리가 하다못해 월마트나 마트 같은 데 갔을 때 샀을 때의 AI 채택률이 높아진다는 거고 그 말은 뭐냐면 기존의 빅테크 AI 하이퍼 스케일러들만 투자했던 시대에서 이제는 은행들을 통해서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시대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 점점 무슨 말이냐? 돈이 돌아다니는 거고 돈이 돌아다니다 보면 이게 레버리지가 많아지는 거고 레버리지가 많아지다 보면은 이제 강세장 버블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레버리지라는 얘기는 뭐냐면 좋게 생각하면 성장이고 나쁘게 생각하면 빚이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어떠한 기업들이 나중에는 너무 경쟁이 심해지다 보면 일부 채산성이 떨어지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텐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다. 지금 피지컬 AI가 나오면서 그런 확산으로 가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증시 얘기하겠습니다. 국내 증시는 뭐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 연초 지금까지 흐름도 전 세계에서 우리가 발군인데 네. 이렇게 가도 되나? 속도가 그렇죠. 뭐 하루도 안 쉬고 그렇죠. 네. 어제까지 아마 8거래일 상승이었을 맞습니다. 거예요. 오늘은 좀 조정인데 그러게요. 일단 속도가 좀 빠른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기대감이 높아서 일단은 한 5,000포인트를 상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1분기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야, 그러니까 시장이 뭐 지금 오늘 장중에 좀 마이너스가 났지만 또 종가는 또 봐야 될 것 같고 거의 9거래일 연속 상승을 도전하고 있는데 저도 코로나 직후보다 더 강한 상승이라는 생각이 좀 들 만큼 되게 가파릅니다. 근데 그 핵심에는 지금 글로벌리 나타난 현상의 수혜주의 대부분 내지는 수혜의 폭이 큰 어떤 그 지수가 내지는 국가가 우리나라라는 거를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부분도 있고요. 아까 이제 피지컬 AI를 말씀드렸지만 피지컬 AI라는 거는 사실은 더 많은 연산 능력이라든지 스토리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도체 수요가 메모리 수요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쪽으로 또 이제 그렇죠. 귀결이 됩니다. 제조업도 필요하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나라한테 그리고 글로벌리 쇼티지가 발생한 부분이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전력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계속 옥신각신하면서 시장에 큰 줄기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더불어서 CES라든지 젠슨 황이 이제 AI가 밖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자동차를 비롯한
피지컬 AI의 대표적인 어떤 수혜의 업종이 우리나라엔 또 시가총액이 큰 업종이다 보니까 예. 이게 뭐랄까요? 이게 수출 업종의 1, 2위를 다투는 반도체와 자동차가 우리 시장을 끌고 가다 보니 이게 뭐 꿈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올해 내에 5천이라는 게 지금 5, 6%, 7, 8%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러게요. 네. 너무 빨리 달려가는 게 조금 걱정스럽긴 합니다만 그 불가능한 영역은 아니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뭐 본부장님이나 저나 시장에 있으면 시장은 뭐 항상 과하죠, 그죠? 오를 맞습니다. 때 더 가고 빠질 때 더 빠지고, 그죠? 맞습니다. 평균적으로 상식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니까요. 네. 우리 시장에 살짝 좀 걱정되는 게 말씀하신 기업의 뭐 이익이나 또 정부의 뭐 코스닥 활성화 대책, 여러 대책들, 밸류업 이런 게 나오겠지만 환율이 너무 지금 워낙 약세로 환율이 올라서 작년 말에 정부 대책 이후에 조금 잡히는 것 같더니만 다시 뭐 1,400원대 후반으로 가는 흐름들이어서요. 환율이 좀 고민이죠. 네. 환율이 정말 고민입니다. 환율이 고민이고 어느새 1,500원을 간다 안 간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의 환율에 대한 고민과 지금의 환율에 대한 고민을 조금은 이분법적으로 좀 접근을 하자면 예전에 우리가 금융위기나 그 이전에 외환위기 있을 때 환율이 치솟는 거에 대해서는 소스라치게 우리가 어떤 금융 시스템 내지는 한국 국가 시스템이 일시에 조금 뭐 망가지는 거 아니냐. 펀더멘털에 대한 우려였죠. 그때는. 그래서 뭐 자금이 이제 좀 소위 말해서 엑소도스로 빠져나가면서 한국 시장의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는 거 아니냐라는 쪽에 어떤 경계로 환율을 바라봤다면 지금은 사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오히려 우리가 뭐 서학개미라는 어떤 그 얘기도 나오는 것처럼 순 채권국인데다가 대외 자산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경상 수지는 플러스라서 환율이 올라가는 게 우리나라의 뭔가 위기 경보를 가늠한다라고까지는 안 보고 있습니다. 다만 환율이 올라가는 이유의 첫 번째는 K자형 회복. 무슨 말이냐? 우리가 수출은 잘 되지만 이게 일부 어떤 그 주도 업종들이 잘 되는 거지 우리 내부의 성장률이 더 개선되는 이를테면 내수로 대변되는 우리의 성장률이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다. 하다못해 내일 우리가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성장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금리를 내려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 환율에 대한 압박 더불어서 금리를 내렸을 때 오히려 생산적인 자금으로 가는 게 아니라 비생산적인 수단 쪽으로 가서 이럴 땐 부동산이죠. 그럼 물가만 앙등시켜버리는 리스크 때문에 금리를 못 내릴 거거든요. 그 금리를 못 내린다? 그럼 성장률이 더 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좀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이 환율의 높은 수준이 좀 안정이 되려면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의 정책보다는 미국의 연준이 금리를 조금 내려주는 사이클이 좀 가시적이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저희들은 상반기의 환율은 오히려 조금 이런 높은 수준이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섹터에 관한 얘기 좀 여쭙겠습니다. 네. 반도체는 뭐 본부장님께 주변에서도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 팔아요 하면 팔라고 얘기 안 하실 거고 그렇죠. 사요 그러면 글쎄 이게 좀 이제 좋긴 한데 역시 그죠. 레벨 자체가 반도체는 어쨌든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두려움이 있죠. 이게 언제 꺾일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있는데 이게 뭐 과거가 지금도 동일하게 반복된다는 말씀 드리진 않지만 항상 한국 시장 그리고 글로벌리도 마찬가지인데 시장의 상승세, 지금의 시장의 상승세를 유지했던 주도 업종에서 계속 버티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설사 이 시장의 소위 말하는 피크아웃과 어떤 정점이 지났을 때도 오히려 조금 뒤늦게나마 대응을 할 수 있는 게 주도 업종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이 꺾여도 뒤늦게 꺾이는 게 주도 업종이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지금 반도체 그리고 우리 주도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메모리 쪽에 여전히 엣지를 주고 가야 되는 게 많은 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주도주가 꺾이면 장이 같이 꺾이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맞아요. 예. 다음 반도체는 확고한 주도주, 명백한 주도주이고요. 그게 필적할 만한 이제 소위 페이스메이커가 될까 이런 쪽이
방산이 먼저 올라왔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맞습니다. 자동차가 이제 질주하는 모양새거든요. 네. 그 자동차, 현대차주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다음에 네. 조방원까지 같이 좀 얘기해 주십시오. 네. 예, 뭐 사실은 거의 뭐 하나의 비슷한 테마에서 확산이 됐다라고도 볼 수 있고, 반도체야 이제 뭐 거의 다들 아시는 부분인데, 자동차까지 왜 이렇게 같이 이제 결부가 됐냐라면, 첫 번째는 이제 피지컬 AI라는 확산의 기로에서, 아니 확산이 되는 상황에서 현대차를 비롯한 자동차가 그 확산의 수혜주가 된다라는 측면, 그리고 또 하나 밸류 갭이 많이 그렇죠. 벌어져 있었는데, 이제 수급이 들어갈 만한 이 갭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자동차가 힘을 내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미국에서 캐펙스 이제 2주 후면 또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있을 텐데, 그럼 캐펙스 얘기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캐펙스를 계속 유지한다고 했을 때는 결국 데이터 센터나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어떤 파워와 관련된 기업들, 우리나라에는 사실은 그런 밸류체인 잘 포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섹터들이 또 시장의 주도 업종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계속 유지하면서 시장을 대응하는 게 맞지 않겠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조방원 중에서는 올해 상반기는 어디가 제일 저는 이제 원전 쪽인 것 같아요. 전력 그래요? 쪽, 파워 쪽. 왜냐하면 캐펙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그리고 네. 정부의 정책이 안정적인 에너지원에 대한 수급이라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조금씩 원전에 대한 아이들이 나오고 있다 그렇죠. 보니까 정책까지 감안했을 때는 조방원에서 원전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신데요. 네. 이제 원전을 과거에는 이제 원전만 봤을 때 여러 우려와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걸 이제 에너지로 봐주면, 그죠? 맞아요. 전력으로 봐주면 맞아요. 기본적으로 필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또 비중을 줄 수밖에 네. 없다는 거죠. 예. 스페셜리스트 오늘 우리가 좀 또 생각해야 될 것들, 또 어디에 이제 주도주 어디를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 LS증권 신중호 경영전략본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